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해림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앞 복도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낮췄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마치 성역처럼, 아니 어쩌면 무덤처럼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복도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만 회장실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남철 해림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50 중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엔 세월보다 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윤혜림 회장,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회장실 안쪽 소파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한 손으론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모양이 괜찮아 보이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을 조남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곁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혜림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 뻔한 거 아닌가? 심장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겠지. 조남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서류를 회장 앞 탁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윤혜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던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식이 필요하다. 국내에 맞는 조직이 없다. 해외 대기자 명단도 꽉 찼다. 윤혜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모든 걸 쌓아놓고. 조남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회장을 20년 넘게 모셔왔습니다.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회장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남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윤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조남철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입니다. 실험용 세포 조직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임상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되는 건가?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윤혜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이 조직 어디서 구하는 건가? 조남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국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우리 그룹 산하 연구소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연구소를 폐쇄하시면서 폐쇄? 내가? 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연구진들이 모두 흩어졌고 그 조직 샘플도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윤혜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없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샘플 일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단으로 말입니다. 조남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백도윤. 당시 연구팀 막내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림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나갔다고? 예. 당시 연구 성과를 포기할 수 없다며 샘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횡령이나 다름없었지만 당시엔 워낙 급하게 연구소를 정리하다 보니 윤혜림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재미있군. 내가 버린 걸 그 녀석이 주워갔고 이제 그게 내 목숨줄이 됐다는 거잖아. 조남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혜림이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뭐든 주면 되잖아. 그 정도야 문제 아니지. 조남철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윤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비서. 예, 회장님. 반드시 데려와야 해. 내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조남철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조남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건물. 간판엔 토레나 바이오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1층 사무실 안, 백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적자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밤을 새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약속 없었는데. 그게 해림그룹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백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해림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가 문을 닫던 날 동료들이 짐을 싸던 모습, 폐기 처분 통보서를 받던 순간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직원이 나가고 잠시 후 조남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백도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조남철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해림그룹 비서실장 조남철입니다. 백도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조남철이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백도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백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윤혜림 회장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백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10년 전엔 우리 연구소 문 닫을 때 눈길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왜요? 조남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백 대표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연구 샘플이 필요합니다. 백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구 샘플요? 어떻게 그걸? 저희도 알 건 다 압니다. 당시 연구소 폐쇄 때 샘플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단? 그게 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몇 년을 연구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폐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남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백도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백 대표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샘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요. 저더러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회장님 회사가 우리 연구실 닫게 만든 거 아시죠? 이제 와서 무슨 심장을 달라는 거예요. 조남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백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은 정말로 위급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백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라.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조남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조건입니다. 백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 투자금 50억. 그리고 해림그룹 산하 연구소와의 협력 계약. 백 대표님의 회사 이름으로요. 백도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억. 그 돈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싫습니다. 조남철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왜죠? 저 사람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서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도울 수 없습니다. 조남철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흘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어머님 요즘 편찮으시죠? 백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백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억. 어머님의 병원비. 회사. 미래. 그의 손이 천천히 서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백도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릿속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괜찮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백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를. 엄마, 나 곧 돈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 천천히 해라.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백도윤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무언가 결심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심장을 팔러 간 토끼 2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림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방문객들은 안내 데스크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 모든 게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전문이 돌아가며 백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오셨나요? 비서실장님 찾아왔습니다. 백도윤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백도윤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화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발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백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이마엔 깊은 선이 파여 있었습니다. 35,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거울 속 얼굴은 그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직원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고 안에는 조남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도윤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았지만 방 안은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조남철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백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남철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백도윤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 이름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림그룹 이름은 빼주세요. 조남철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둘째, 투자금은 50억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10년 전 우리 연구소를 폐쇄했을 때의 보상이요. 조남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100억이라. 셋째, 연구 과정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백도윤이 조남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어머니 병원비는 전액 지원해 주시고 퇴원 후 요양시설까지 마련해 주세요. 조남철이 한참을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남철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뭔데요?
백 대표님은 지금 거래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복수를 하려는 겁니까?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요? 그럴 자격이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조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백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 2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 김수진과 나이 지긋한 연구원 박철수였습니다. 수진이 백도윤을 보자 반갑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백도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연락 기다리는 중이야. 박철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실 겁니까? 저 사람들이랑요? 백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2달 안에 문 닫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림그룹은 좀 그렇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알아. 나도 알아. 박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10년 전에도 우리 배신했지 않습니까? 백도윤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백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백도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조남철이라고 뜨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백 대표님, 조남철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조건을 수락하셨습니다. 백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요? 네. 100억 연구 결과 발표 권한,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와 요양시설까지 전부 받아들이셨습니다. 백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박철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회장님께 인사드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도윤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됐대. 조건 다 받아들인대. 박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내일 가서 계약하래.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대표님.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백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된 건지 모르겠네. 박철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백도윤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폭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병만은 그녀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도윤도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오늘은 좀 낫더라. 백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뼈가 앙상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돈 마련했어.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회사에 투자 들어왔어. 큰 회사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하다. 백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백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곧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나으면 좋은 요양원에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갈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집에 있을래. 아니야. 엄마 편한 데 계셔야지.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다 컸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백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아들 우는 거 엄마가 제일 싫어하잖아.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안 울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다시 해림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남철이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더 조용했고 더 차가웠습니다. 조남철이 한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백도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남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백 대표님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소파에 윤혜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도윤을 보자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게.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혜림은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백도윤인가? 예, 회장님. 10년 전 우리 연구소에 있었다지? 그렇습니다. 윤혜림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미안하게 됐네. 사정이 있었어.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혜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샘플, 그게 지금 내 목숨줄이라더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야. 내가 버린 게 이제 날 살린다니. 윤혜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자네 조건 다 들어주기로 했네. 100억 연구 권한, 그리고 자네 어머니 일까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거래지. 자네가 날 살리고 난 자네한테 돈을 주는 거야. 백도윤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 쓰지 말아 주십시오. 연구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윤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쥐고 있으니 자네 말을 들어야겠지.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신뢰하고 싶습니다. 윤혜림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하지. 자네 방식대로 해. 조남철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백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금, 연구권한, 어머니 병원비, 요양시설.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백도윤이 서명을 했습니다. 사각사각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혜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네.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느린 구름이었습니다. 조남철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연구실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모두 준비해 두겠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혜림이 말했습니다. 백 대표. 백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날 살려줘. 부탁하네. 백도윤은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도윤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에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백도윤은 회전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백도윤은 그 속을 걸으며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희망에 찼던 시절.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백도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화에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을 팔러 간 토끼 삼아. 심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해림그룹 본사 지하 3층 새로 마련된 연구실은 밝았습니다. 흰색 벽, 최신 장비들, 그리고 유리로 된 칸막이들.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백도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현미경 앞에 앉아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철수가 서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반대편 책상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데이터 값이 계속 들쑥날쑥해요.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가 너무 커요.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선들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했어? 네, 완벽하게요. 박철수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외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샘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남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각진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백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조남철이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의료진 책임자 강준혁 박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연구를 함께 진행하실 겁니다. 강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 대표님. 백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습니다. 강준혁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남철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좀 더 빠른 진행을 원하십니다. 강 박사님은 임상 전문가시니까 백 대표님 연구를 실제 치료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백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속도를 좀 높이자는 거죠. 속도요? 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백 대표님,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백도윤이 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요. 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남철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협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강 박사님도 이 연구실에서 함께 작업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남철과 강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구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나도 알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뭘 하려는 건지.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백도윤은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연구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남기고 간 자료들이었습니다. 임상계획서 일정표 그리고 각종 의학 논문들. 하나하나 읽어갈수록 백도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너무 빨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계획서에 적힌 일정은 말도 안 되게 빠듯했습니다. 보통 몇 년이 걸릴 과정을 몇 달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백도윤이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연구실이 무너지는 꿈, 어머니가 쓰러지는 꿈,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도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남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비서실장님.
조남철이 안으로 들어와 백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백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밤샘 작업하시는 것 같아서. 백도윤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연구실 밖에서는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 박사 일도 그렇고 일정도 빠듯하고. 그럼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계약 때 약속하셨잖아요. 제 방식대로 한다고. 조남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백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의사들이 길어야 3달이라고 합니다.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3달이요? 네.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백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생략할 순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람한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남철이 백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백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회장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 조남철이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남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느낌이 이상해서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철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연구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좋겠습니다만. 조남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백 대표님. 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철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백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연구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백도윤이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흘 후 연구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준혁이 백도윤을 포함한 연구팀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차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백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동물 실험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람한테 쓴다고요? 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이건 명령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어요. 백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철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세요. 수진도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회장님을 모시고 시술에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백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준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계약서요.
백 대표님, 계약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철수와 수지는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남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백 대표님, 비서실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조남철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백도윤이 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강준혁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백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회장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소파에 윤혜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왔나, 백 대표.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지? 다 보이니까. 윤혜림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백 대표 내일 시술을 시작한다고 들었네. 회장님 그건 말리려고 왔나? 백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윤혜림이 기침을 했습니다. 조남철이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이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 살다 보면 다 위험한 거야. 하지만 백 대표. 윤혜림이 백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한테 선택권을 주지. 지금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도 좋아. 계약금도 돌려받지 않겠네.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날 살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건가? 백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혜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무리한 일이라는 거. 하지만 나한텐 시간이 없어. 석 달 아니 어쩌면 한 달도 안 남았을지 모르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무서워. 죽는 게 무섭다고. 이 모든 걸 놓고 가야 한다는 게.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권력자, 재계의 거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눈에. 백 대표 제발. 날 좀 살려줘. 부탁이야. 백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조남철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백도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윤혜림의 애원하는 눈빛, 조남철의 무표정한 얼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백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윤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강준혁 박사는 보조만 맡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지막으로 백도윤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치료가 실패하더라도 저희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윤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결과가 어떻든 자네들을 원망하지 않겠네. 백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작하죠. 윤혜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남철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백도윤이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윤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대표. 네. 고맙네.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한참을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백도윤은 연구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곧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샘플을 확인하고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전 9시 강준혁이 의료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윤혜림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습니다. 조남철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시작하세.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구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샘플을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윤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게. 백도윤이 천천히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남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두가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이 전화를 끊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언론에서 이 연구에 대해 알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혜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센 거야?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백도윤이 주사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중단해야겠습니다. 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상관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연구실 안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그 속에서 윤혜림의 목소리만이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조사해. 누가 센 건지 당장 알아내. 조남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백도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주사기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다음화에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을 팔러간 토끼사화. 심장을 훔친 자들. 언론의 연구 내용이 새어나간 그날 밤 해림그룹 본사는 술렁이었습니다. 폭도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회의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홍보팀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백도윤은 연구실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백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뉴스 보셨습니까? 박철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해림그룹 불법 임상 실험 의혹. 검증 안 된 치료법 회장에게 직접 사용. 생명윤리 위반 논란. 당국 조사 착수. 백도윤이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대표님,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요. 백도윤이 태블릿을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때 수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경찰이 왔대요. 뭐라고? 지금 회장실에 있대요. 조사한다고.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불안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박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어떻게 하죠?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알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백도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철수와 수진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해림그룹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다가가자 한 경찰관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백도윤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 책임자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빈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회의실 안, 백도윤은 경찰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백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백 대표님? 받지 못했습니다. 왜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그게 이유입니까? 회장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제보 내용을 보면 강제로 임상을 진행하려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회장님이 직접 원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백 대표님은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하신 겁니까? 백도윤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경찰관이 한참을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조남철과 마주쳤습니다. 조남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백 대표님, 비서실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조남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 대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비서실장님. 백도윤이 조남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언론에 흘린 거죠? 조남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말 못하시는 겁니까? 조남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네요. 누구도. 백도윤이 걸어가려는데 조남철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백 대표님, 잠깐만요. 뭡니까? 조남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실장님, 대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조남철이 백도윤의 팔을 놓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백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여는데 이미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강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백 대표님도 일찍이시군요. 백도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계세요? 서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문에 제출해야 할 게 많아서요. 백도윤이 강준혁이 보고 있던 서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연구 일지와 실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사님. 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강준혁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말입니까? 언론에 흘린 사람. 박사님이세요? 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강준혁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저한테 왜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중단되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손해만 봅니다. 제 경력에도 안 좋고요. 백도윤이 강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준혁도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백도윤과 강준혁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옮기셨대요. 삼성병원 응급실이요. 세 사람은 급히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오가고 윤혜림 회장이 누운 침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남철 회사 임원들, 그리고 회장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도착했을 때 한 의사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길어야 이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남철이 백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 대표님.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백도윤이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장님을 살려주세요. 경찰 조사는요? 언론은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회장님만 살려주세요. 백도윤이 응급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혜림 회장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백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사님. 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샘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강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박 선생님, 수진 씨도 불러주세요. 박철수가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조남철이 백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응급실 한쪽에 임시시술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백도윤과 강준혁 그리고 병원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보조로 들어왔습니다. 윤혜림 회장이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윤혜림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백 대표. 네, 저예요. 고맙네. 끝까지 와줘서. 말씀 아끼세요. 체력 소모하시면 안 됩니다. 윤혜림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실패해도 원망 안 하네. 약속했잖나. 백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림이 백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백 대표. 나도 미안하네. 자네들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연구소 1. 정말 미안했어. 백도윤이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줘서. 고맙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작해야겠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샘플이 담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시술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천천히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회장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응급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켜요. 당장 저 시술 중단시켜야 한다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검찰 수사관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백도윤이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지금 사람 살리고 있어요. 비키세요. 영장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불법 임상 실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전원 조사합니다. 시술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와중에 주사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혜림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계속 하게. 백도윤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발 날 좀. 경찰관이 백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사기 내려놓으세요. 백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기가 흔들렸습니다. 조남철이 소리쳤습니다. 백 대표님, 하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강준혁도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멈추세요. 이러다 우리 다 잡혀갑니다. 박철수와 수지는 불안한 얼굴로 백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백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백도윤의 손에 든 주사기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사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술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윤혜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백도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도윤 씨 체포합니다.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백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남철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백도윤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윤혜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해림그룹 본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실험 장비들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실도 어두웠습니다. 조남철은 빈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남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빈 회장실에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화에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을 팔러간 토끼 요화. 남은 심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도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강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로 불법 시술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백도윤이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백 대표님, 해림그룹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불법 실험을 왜 진행하려 하셨습니까? 윤혜림 회장의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철수가 백도윤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도윤은 그제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찰서가 멀어지고 기자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풍경만이 지나갔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요? 백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괜찮지 않아. 하나도. 수진이 백미러로 백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돌아가셨대요. 백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언제? 어제 새벽이요. 결국 심장이 멈췄대요.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내일이래요. 대표님도 가실 건가요?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갈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 했잖아. 대표님, 그건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이 막았잖아요.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경찰이 막았지. 하지만 만약 내가 계속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표님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검증 안 된 치료법이었잖아요.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백도윤의 고향이었습니다.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마루에는 고무신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마루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엄마 걱정했잖아. 뉴스 봤어. 경찰서까지 갔다며? 백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또 실패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실패했어? 다 망쳤어. 회사도 연구도 사람도.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아들 최선을 다한 거잖아. 백도윤이 어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움,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차에서 내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백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근데 병원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했어. 며칠 전에. 뭐? 엄마 상태가 좋아진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래. 갑자기 회복됐다고.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 신기하지? 엄마도 놀랐어. 백도윤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힘낸 거야.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 엄마가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백도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철수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분들도 도윤이 회사 분들이세요? 응. 박철수 선생님이랑 수진이.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밥 드세요. 제가 막 끓여놨어요. 박철수와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인사는. 얼른 들어와요. 배고프시죠?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자, 드세요. 많이 못 차렸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사람이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진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감사합니다. 박철수도 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밥을 다 먹고 네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정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수정과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도윤이 수정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회사는요?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이미 끝났죠. 투자도 끊겼을 거고 계약도 파기됐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네, 우리 셋이서. 처음부터 다시.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직 젊잖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백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뭔데?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백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그날 밤 백도윤은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도윤은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백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도윤이 돌아보니 조남철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조남철이 백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후 조남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박철수 씨한테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남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백 대표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백도윤이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남철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론에 흘린 사람, 저였습니다.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기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알려줬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조남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남철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백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백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읽기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 계약서, 실험 대상 백도윤, 목적 세포 추출 및 장기 이식. 백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남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백 대표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샘플이 아니라 백 대표님 자체를요. 백도윤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강준혁 박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른 겁니다. 백 대표님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려고요. 백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막지 않았다면요. 조남철이 백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따랐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살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경찰이 오게 만들었어요. 백 대표님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회장님은 네,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남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손으로 회장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도윤이 조남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서실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비서실장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저를 살렸잖아요. 조남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백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참 후 조남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네, 용서해 주십시오. 백 대표님을 그런 위험에 빠뜨린 것.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조남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경찰 조사도 받을 거고요. 비서실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조남철이 산을 내려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백 대표님. 네, 부디 행복하세요. 앞으로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님도요. 조남철이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백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졌고 백도윤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철수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왔어요. 수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백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부 지원 사업 승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합격했어요. 박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연구 계획서가 선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백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엄마 말이 맞지? 다시 일어서면 된다니까. 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텃밭에는 봄바람이 불었고 어린 새싹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도윤은 다시 뒷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백도윤이 바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백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은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하셨죠? 하늘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들의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심장이 뭔지. 백도윤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였어요.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백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백도윤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왔니? 얼른 들어와. 밥 다 됐다. 네, 엄마. 백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어디선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심장을 나누며.
끝. 며칠 후 한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토레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새로운 치료법 연구로 희망의 불씨 살려. 기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 윤혜림 회장 추모 재단 설립. 생명윤리 연구 지원에 전 재산 기부. 조남철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기사는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봄바람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심장을 팔러간 토끼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